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전 시간 오후에 보강 잡혀 있던데요. 그래서 첫 번째 주 같은 경우는 그냥 12시 반까지 해서 딱 수업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랑 이제 종강이 좀 가까울수록 진도 같은 거 좀 고려해가지고 수업 자체는 1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1시 전까지는 끝내는 걸로 하고 첫 주는 12시 반까지 해서 맞게 끝낼게요. 자, 일단 교재는 6페이지 펴두시고요. 오늘은 교재 진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거거든요. 자, 지금 이번 순환 강의는 기본적으로 사례 강의입니다. 그러면은 전 시간 이제 저번 순환에는 뭘 배웠어요? 이제 기본서를 원래 안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가 안 되니까 기본서를 꼼꼼히 볼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단문집을 이제 기본서로 가름해가지고 단문집으로 정리하면서 형사법 전체 내용 정리하고 지금 단문집을 기본 강의로 정리하면서 사례 쟁점이랑 단문이랑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서 단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단문집에 써 있는 걸 통으로 쓴다 이렇게 가지만 사례 같은 경우는 사례용 쟁점을 정리한다 해서 그걸 그냥 답안에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문제, 사례 문제, 사실관계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든지 뽑아가지고 그 쟁점을 맞게 찾은 다음에 외운 걸 쓰고 또 외운 걸 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이제 좀 추가적인 설명할 겁니다. 사안 검토까지 해서 맞는 결론을 내리는 것까지 갈까? 뭔 소리냐면 단문은 그냥 찍어서 외운 걸 쓰면 되지만 사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풀어서 답을 맞추는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것도 한 번씩 눈에 보셨을 거니까 단문 시험하고 사례 시험하고 완전 스타일이 다르요. 단문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단문은 그냥 한 줄 딱 나와가지고 함정수사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답안은 어떻게 했어요? 함정수사 외운 거 있죠. 단문 외운 거 쫙 막 두 문자 같은 거 따잖아요. 목차 외운 거 해가지고 그냥 박아 쓰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걸 지금 가는 데 있어가지고 함정수사 나왔구나 아 이거 썼어야 되지 하고 딱 쓰는 데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판단이 안 들어가요. 그냥 내가 이걸 외우고 들어갔냐 안 외우고 들어갔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외운 게 정확히 기억나냐 안 나냐밖에 없어요. 시험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안 들어가요. 답안 쓸 때. 근데 사례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사례 문제 답안은 어떻게 써요? 사례 문제는 딱 한 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6페이지도 봐도 6페이지가 되게 짧은 사례거든요. 그쵸? 이런 사실관계가 이렇게 몇 문장씩 해가지고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이 통으로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사례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런 사례 문제 사실관계를 쭉 읽어보고 양가로 1, 2, 3에 있는 설문 있죠? 적법하냐, 어떤 판결에 되냐,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설문에 맞춰가지고 적법하다, 위법하다 법원이 뭐 유죄 판결, 무죄 판결, 공소기각 판결 이런 걸 때려야 된다 증거로 할 수 있다, 없다 결론을 쓰면 있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뭐래요? 이 사실관계에서 적법하냐 물어보는 거 관련해서 무슨 함정수사가 문제된 건지 뭐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이 문제된 건지 이런 쟁점을 뽑아내야 돼요.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찾는 게 일단 출발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함정수사의 적법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긴급체포 같은 걸 막 답안에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예 생뚱맞은 그러니까 A를 써야 되는데 A 다시도 아니고 한 C를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그냥 백지랑 똑같은 거예요. 엉뚱한 걸 썼으니까. 그러니까 사례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는 게 들어가요. 사실관계를 읽어가지고 아,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함정수사구나, 뭐 현행범 체포구나, 둘 다 쓰는 거구나. 둘 다 쓰려면 그 논리적 연결고리가 뭐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거를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문제를 읽고 설문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그럼 쟁점은 함정수사가 쟁점이구나 찾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함정수사 딱 찾았으니까 함정수사 단문수지 쫙 써버리겠다? 사례답은 또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함정수사 중에서도 이 설문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과 관련된 그 직접 사례 쟁점을 뽑아가지고 일단 그건 외워쓰죠. 머릿속에서. 아, 함정수사 적법성 관련해서 뭐 허용 범위 관련해서 합판관 팔레트에도 뭐 이런 식으로 썼었지, 외웠었지라고 해서 법리를 써주고 근데 거기서 답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안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사실관계를 내가 외워쓴 법리에 포섭하는 작업을 해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 그 체포한 것이 적법하다, 위법하다 마지막 결론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따 다시 이제 목차 잡는 것까지 차근차근 설명할 거예요. 단문 시험 어떻게 나와요? 그냥 찍어서 풀면 돼요. 찍어서 푸는 것도 아니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열심히 우직하게 막 계속 외우는 게 중요한 건데 사례 문제는 여러분들 단문하고 완전 다른 유형의 시험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도 사례 강의를 따로 하는 거예요. 왜? 단문 공부하듯이 그냥 외운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사례 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쟁점을 추려내고 맞는 쟁점을 추려내고 거기에다 법리 외운 걸 박아 쓴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안 검토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정확한 결론까지 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돼요? 논리적으로 답안에 시간에 맞춰가지고 풀어내야 됩니다. 써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별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례 강의는 따로 빼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어려운 건 그래 사례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혼자 공부를 딱 맡겨두면 계속 단문 쪽으로 여러분이 쏠립니다. 왜냐면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단문은 별로 머리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문 공부랑 사례 공부를 딱 나란히 놓고 보면 단문 공부가 훨씬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머리를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혼자 공부하러 맡겨놓으면 아 사례는 그냥 잘 안 풀리던데 저는 그럼 단문에 집중할래요 해가지고 단문 막 계속 막 외우고 있어요. 그냥 머리 안 쓰고. 외우는 건 솔직히 머리 쓰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또 단문은 아예 안 외우면 내가 외우지 않은 게 너무 백지를 내버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랑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한 나랑 비슷한 레벨인 사람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붙을 사람 붙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커트라인에 애매하게 걸려 있잖아요. 원래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근데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사람 집단 사이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고 그 비슷한 레벨에서 봤을 때는 답안 검토를 해보면 단문에는 별로 점수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정말 그냥 백지 내는 사람들 말고 딱 이걸 외워가지고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문은 웬만하면 씁니다. 정말 무슨 브리타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통으로 백지내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채웠어요. 심지어 브리타가 나와도 좀 대충 채웠어요. 그 기존에 아는 거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단문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점수 차이가 실질적으로 크게 안 나요. 이거를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채점 해보면 단문에서는 별로 점수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전략 과목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내가 전략적으로 나랑 비슷하게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내가 그래도 점수를 좀 끌어올리겠다. 어떻게,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시간 공부하고 비슷한 과정 공부했을 때 남들보다 효율 문제인 거예요. 어차피 수험은. 한정된 시간에 남들보다 점수를 더 받는 거니까 수험 공부라는 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사례에 좀 집중하실 게 필요합니다. 물론 단문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문은 그냥 하루에 30분씩 매일매일 꼭 이 과목 형소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냥 하루에 30분씩 외우는 거예요. 시간 내가지고. 이순환까지 끝나면 이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사례는 뭐예요? 이거는 사례 공부는 내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답안을 이렇게 쓰겠다까지 가셔야 됩니다. 문제를 그냥 읽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그 문제 읽고 풀어본 걸 가지고 실제 손으로 답안을 쓰는 그 훈련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착실하게 해놓으면 남들보다 점수가 잘 나와요. 생각보다 공부를 딱 투여했을 때 똑같은 시간을 투여했을 때 단문보다 사례가 점수가 더 잘 오릅니다. 왜냐하면 사례는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중에서도 사례를 사례용으로 따로 공부를 안 하고 답안 쓰는 걸 좀 이렇게 유형을 달리한다 이런 걸 안 잡고 그냥 사례 답안도 단문 쓰듯이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례 공부를 좀 충실히 따로 해놓으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점수 받기 좀 쉬워져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할 때 계속 사례 쪽을 좀 많이 강조합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사례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좀 찍고 가야 되는 게 사례에서 답안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이걸부터 좀 머리를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세부적으로 함정구사를 쓰고 뭐 허용범위를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례 답안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과목이 법학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법학 사례의 기본 구도인데 이건 민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민총 같은 것도 하잖아요. 민총에서도 뭐 사례 같은 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사 사례라고 하면 이거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객관식에도 사례 나오죠? 그러니까 객관식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 결론 내는 거. 뭐 이런 체포가 위법하냐, 얘가 무슨 죄가 성립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그런 식으로 사례 케이스가 나오면 일단 기본 구도가 이거예요. 법학에서의 기본 구도는 이걸 쪼개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6페이지 문제를 그냥 눈 한번 훑어보면서 가세요.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어가지고 수사기관이 어쩌고저쩌고한 사실관계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했다. 그리고 양거리 1번에 이런 체포가 적법하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서 이런 체포가 적법하냐 결론을 추려냄에 있어가지고 기본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사실 인정부터 하는 거예요. 이 케이스에서 인정된 사실만 추려내고 인정되지 않는 사실은 쳐내는 건데 자,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이 사실이 떨어져가지고 자 갑이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공소제의가 돼가지고 법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판사예요. 법원 입장에서 얘한테
유죄 판결을 때려가지고 징역 10년을 때릴 건지 무죄 판결을 때려가지고 잘못한다고 보상해주고 구금한 거 잘못합니다 보상하면서 풀어줄 건지라는 결정을 할 때 그러면 얘가 살인죄가 성립하고 걔한테 살인죄가 성립하고 얘한테 그럼 살인죄 효과로서 성립 효과로서 징역 10년을 때리겠다 판결을 선고하겠다라는 건 이쪽 얘기인 거야. 법적인 판단이죠. 어떤 판단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하고 살인죄의 법정형은 법전을 찾아봤더니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써있더라. 그러니까 유죄니까 5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10년의 유죄 판결을 때리겠다. 다 뭐예요? 법률 판단이에요. 법적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근거가 뭐가 들어가요? 법률 규정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론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워요? 형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지금 당연한 듯이 얘기했지만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게 유죄 판결을 때린다라는 건 징역 10년을 때린다라는 건 갑이 피해자를 죽였구나라는 사실 인정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이. 만약에 갑이 A를 죽였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형사법에서 뭐 배워요?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 배워요. 헌법에서 나오죠? 무죄 추정의 원칙 나오잖아요. 뭐요? 판사로 하여금 갑이 피해자를 죽였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못 얻게 하면 검사가 증명을 못하면 무조건 얘는 무죄로 추정되는 거니까 풀어줘야 되는 얘기예요. 유죄 판결을 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일단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체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부터 따져보고 인정되지 않는 사실은 그냥 여기까지 갈 것도 없이 쳐내는 거예요. 안 죽였으면 끝내는 거예요. 안 죽였으면 그냥 무죄하고 끝내는 겁니다. 더 판단이 안 들어가요. 이제 갑이 A를 칼로 찌른 행위가 있다.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이 인정이 됨을 전제로 가서 거기다가 무슨 살인을 할 건지. 여러분들 갑이 A를 칼로 찌르는 게 법적으로 찌르는 건 사실이에요. 찔렀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이걸 법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게 살인의 실행행위일 수도 있고 상해의 실행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의사면 그냥 뭐야? 수술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찌른다는 건 사실이고요. 칼로 쨘다는 건 사실이고 이게 살인으로 평가된다, 살인 미수로 평가된다, 상해로 평가된다 이런 거는 법적 판단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를 들 때 갑이 A를 때렸다, 갑이 A를 찔렀다라는 사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갑이 A를 살해한 사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쓰는 겁니다. 맞게 쓰는 표현에서는. 근데 보통 그냥 막 쓰죠. 그래서 이걸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쪼개보세요. 근데 안 쪼개도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는 사례 시험에서 이건 형법이든 형소든 이쪽은 시험에 안 나와요. 갑이 A를 실제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판단해봐라. 이런 시험은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 유형을 보세요. 여러분 사례 문제에서 위에 사실관계를 한 분하로 쭉 주고 있죠? 이 사실관계들이 지금 여기 써있는 사실이 뭐예요? 인정된 사실만 추려서 정리해 준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 판단만 해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형 시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쪽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정되는 사실만 추려가지고 사례 문제 한 번에 쫙 정리를 해주고 그걸 판단만 잘해서 결론만 내려봐라. 이게 여러분들 사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다. 일단 그거 딱 잡아두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근거예요. 근거. 그냥 네 인상이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살인죄를 하는 걸로 살인죄가 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판단하고 결론 내려면 뭐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법적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일단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아까 규정이었잖아요. 긴급체포가 적법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뭐부터 찾아요? 법전 찾아가지고 긴급체포 요건 찾잖아요. 긴급체포 요건이 법률 규정에 써있죠? 살인죄가 성립하냐 했을 때 사람을 찌른다? 그러면 살인죄 250줄 펴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써있잖아요. 살인이라고. 일단 법률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판례요, 판례.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한 일반 해석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법이 예를 들기 쉬워가지고 형법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형법 강론 가가지고 살인죄 파트 가면 뭐부터 배워요? 살인죄의 구성요건 요소 해가지고 살인죄의 주체, 객체에서 객체가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객체가 사람이라고 써있지만 우리가 그걸 뭘로 해석해요? 자기, 범인 자신을 제외한 타인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건 살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런 게 다 뭐예요? 규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판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실무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가지고 판례도 없이 그냥 실무적 통설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한다. 타인을 살해하는 거 너무 당연하니까 판례도 없어요. 다툼이 있어야 판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다퉈야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나오죠. 기단이나가. 너무 다툼이 없고 너무 명백하면 판례도 없습니다. 그런 건 이제 책에서 일반론 통설로 쳐내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판례,
실물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규정을 적용해서 살인죄가 된다. 규정을 적용해서 타인이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규정을 적용해서 자기 자신 자살은 안 된다.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법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험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사례 쟁점 어떻게 해요? 학설 판례, 이제 쟁점 정리 쳐내고 학설 판례 검토를 외우잖아요. 학설 판례 검토가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실관계에서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이제 법적 판단에서 기다 아니냐를 써야 되는데 그 관련된 규정이 있긴 있는데 규정에 애매하게 써 있거나 규정에 공백이 있거나 입법에 공백이 있거나 규정이 애매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애매한 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살인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냥 단순히 통설이 이렇게 하나로 정리, 결론이 하나로 정리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의 사안을 살인죄가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가지고 된다고 보는 견해와 안 된다고 보는 견해가 싸운다고요. 그리고 그 견해 대립에 대해서 견해 대립 있는 쟁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답안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소개만 하고 끝난 거예요. 견해 대립이 있고 판례는 이런데 그럼 검토는 뭐야?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타당하니까 여기에 따른 내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쓴 긍정설이면 긍정설, 부정설이면 부정설, 절충설이면 절충설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서 결론 내리겠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 쓸 때 이게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가끔 답안 보면 학설 판례는 쓰는데 검토를 빼먹고 답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답안이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개만 하고 A도 되고 B도 된다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건 A로 해석할 수도 있고 B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판례는 C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으면 마무리를 해줘. 마무리. 근데 A, B, C가 있지만 나는 이 사안에서 C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C에 맞춰가지고 결론 내린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멘트를 빼버리고 그냥 소개만 하고 그냥 된다 안 된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답안을 읽다가 이 논리적 일관성이 확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규정 판례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학설이랑 판례를 소개했다 항상 마무리 뭐가 타당하다 검토로 끝나야 돼요. 이건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이건 뭐 꼭 형법 형소에 한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적인 판단하려면 간단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적용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해서 그냥 이런 걸 묶어가지고 대충 그냥 법리라는 표현을 써요. 법리를 적용해서 법적인 판단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법적 판단 문제, 여러분들 사례 문제인 겁니다. 자, 근데 비교해서 이쪽 관련 지식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법률 판단할 때 근거는 법리 적용을 했는데 규정이랑 판례랑 결국 이것도 이제 그 규정에 대한 해석론인 거예요. 자, 사실 인정의 근거는 뭐예요? 얘가 죽였다 안 죽였다를 인정하는데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근거가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들이 공판에서 증거법은 중요하게 배우잖아요. 딴 건 다 안 중요해도. 그니까 여러분들 이쪽인 시험이 안 나오는데 그 정도는 좀 머릿속 잡는 게 좋아요. 얘랑 아예 판단의 과정이 달라요. 얘는 그냥 사실 인정되는 사실 전제로 깔아두고 인정되는 사실만 가지고 적용해서 그냥 판단 간단히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와요? 증거가 나와요.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막 CCTV도 틀어보고 목격자 진술도 들어보고 피고인 자백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따지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인정의 근거를 해서 증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왜 중요해요?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결정을 해서 안 죽였다가 나와버리면 여기까지 갈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증거 가지고 그렇게 막 난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사법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런 식으로 사실 인정을 해봐라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뭐는 나와요? 이 개별 증거 관련해서 증거 능력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왜냐면 증거가 워낙 형사 절차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형소에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인정은 못 내요. 이거는 시험 형식상 낼 수 없는 겁니다. 죽였냐 안 죽였냐 판단하는 건 증거를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유형에서는 낼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나오는 게 변호사 시험이거든요. 변호사 시험이랑 이제 사법연수원 실무 과목들 거기는 기록을 줘요. 200페이지짜리 증거 기록을 주고 이 기록을 읽어보고 얘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를 판단해봐라 내는 시험이 있어요. 그럼 이제 증거를 다 읽어가지고 7시간 동안 분석해가지고 시험 시간이 7시간이 나와요. 기록 시험은. 그러니까 변신은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연수원 시험은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한 시험 시간이 7시간 반에서 8시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던져주고 유죄냐 무죄냐 판결문을 써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이게 들어가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례 시험에선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유형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끊어서 물어보자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사실관계 던져주고 그 증거가 이번에도 나오죠? 또 양가로 3번에 그 증거가 증거로 쓸 수 있는 거냐를 물어봐요. 증거로 쓸 수 있어야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증거로 쓸 수 없는 거면 아예 근거로 들을 수도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또 워낙 중요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증거 능력 판단 이런 것들을 그냥 끊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이쪽 전부랑 사실인정 파트에서 증거 파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증거는 빼버리고 증거 능력 개별적으로 증거 능력 있냐 해가지고 증거법 검사 나오는 거고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냐면 사례 답안을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건데 자, 그럼 사례 답안의 목차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이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자, 결론만 일단 써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사례 공부하라고 그냥 혼자 맡겨놓으면 그냥 무조건 막 학판검을 외우려고 그래서 그래요. 학판검을 외우는 건 되게 약간 물론 외워야 돼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되게 부차적인 문제예요. 구성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자, 사례 답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이 네 가지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이 구성은 깨지는 구성이 아니에요. 그냥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또 정해져 있어요. 법리부터 쓰고 사항검토와 결론 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법리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 방금 한 얘기예요. 판단에 근거되는 규정만 쓸 수도 있고 그냥 판례만 쓸 수도 있고 답안에 따라 가지고 규정 써놓고 이 규정에 무슨 멘트 관련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진짜 학판검을 풀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외우는 게 여기 들어가요. 여기. 여러분들이 딱 답안을 구성할 때 외워 쓰는 데는 여기입니다. 물론 여기도 좀 들어가지만.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 7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용적인 거 이따 다시 볼 거고 7페이지의 답안 구성은 로마자 2번에 함정수사의 적법성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1번의 문제점이라고 써있는 게 지금 여기 로마자 1번인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의 함정수사 허용범위란 보죠. 함정수사 허용범위라는 그 학판검 나오는 거가 딱 하나가 나왔을 때 자, 문제점이 로마자 1번 쟁점 정리 문제 제기고 지금 뒤에 보시면 양가로 2번의 학설, 양가로 2번의 판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양가로 4번의 검토 나오죠. 지금 이게 전부가 여기까지가 양이 되게 많은데 여긴 거예요. 법리 써준 거예요. 여기서 함정수사 관련해서 이런 게 문제되고 거기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이렇게 대립하고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네가 물어보는 걸 이 검토 결론에 따라서 포섭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겠다.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사안 검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8페이지 보시면 사안의 경우 해가지고 한 줄 써있죠? 그게 사안 검토랑 결론을 이제 묶어 쓰는 겁니다. 보통 이제 답안에서 많이 묶어 써요. 근데 이건 쪼개져야 돼요. 어쨌든 묶어 쓰든 나눠 쓰든 검토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다 아니다 결론 내려준 겁니다. 사안 검토라는 게 뭐예요? 자, 아까 그 답안으로 한번 봐보죠. 지금 검토 결론이 뭐예요?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랑 판례를 소개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주관설이 타당하다고 주관설에 따라서 이 문제 제기한 쟁점에 따라서 쟁점에 대해서 주관설에 따라 사안 포섭을 하겠다라고 써준 겁니다. 자, 그럼 사안의 경우 뭐예요? 사안의 검토 결론 주관설에 따라서 이 6페이지 사실관계에 있는 사실관계 포섭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주관설에 따르면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포섭해야 돼요? 여기서 한 함정수사, 이걸 일단 함정수사고 여기서 수사기관이 행한 수사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걸 따져보니 꼭 따져봐야 돼요. 사실관계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걸 따져봤더니 범의 유발령이다, 기회 제공령이다. 주관설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주관설에 따라서 판단해 주는 겁니다. 범의 유발령이니까 뭐 위법, 뭐 기회 제공이니까 적법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검토를 하고 그니까 위법하다, 적법하다 주관설에 따를 때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사안 검토를 되게 간단하게 해요. 스타일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게 이쪽을 잘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답안 쓸 때
결론을 사안검토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결론과 사안검토는 논리적으로 완전 구별되는 결론은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한 줄이에요. OX예요. 문제에서 적법하냐 위법하냐 물어봤으면 결론은 따라서 그 수사는 위법하다 적법하다 따라서 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한 줄 써주고 끝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검토하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같은 거 요건 검토해봐라. 현행범체포가 적법하냐 이렇게 나오면 그 체포의 적법성 관련해서 뭐가 문제는 써주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현행범 체포 요건, 긴급체포 요건 외우잖아요. 네 가지 쫙 들어가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관계에서 이러이러한 거 검토해봤더니 얘는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이다. 뭐 준현행범이다. 검토 대상 적격 검토하고 그 다음에 무슨 현행성, 긴급성, 시간적, 장소, 절차성 범죄가 이루어진 직후고 추격 장소에 추격당해가지고 범행 장소 3m밖에 안 떨어져가지고 시간적 근접성이 장소적 근접성 또한 인정 막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히 쓰고 마지막 결론이 뭐야? 따라서 그건 현행범 체포 요건 등 갖춰가지고 적법하다 한 줄 써주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거를 대충 쓰면 어떻게 돼요? 외운 거 쓰고 현행범 체포 요건 쓰고 그러니까 적법하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적법하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정말 하나를 쳐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쳐내는 거지 여기를 쳐내는 게 아니에요. 답안에서. 답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여러분들의 논리력이 들어가는 건 이쪽입니다. 사안 검토가 중요해요. 물론 분량 조절을 하죠. 책에서도 이제 분량 조절해가지고 끊어놓은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누락을 하면 안 되는 게 공부를 그냥 혼자서 맡겨버리면 여러분들 관성적으로 계속 이쪽에 쏠려요. 왜냐면 이쪽은 단문도 쓰거든. 단문에 쓰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쓰기가 편해요 또. 내가 외운 게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생각 없이 쟁점만 제대로 찾으면 또 생각 없이 그냥 외운 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는 뭐예요? 머리를 써야 돼요. 읽으면서 포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쓸 때 실제로 어떻게 돼요? 답안의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하고 내가 위에 쓴 법리를 양쪽을 둘 다 보면서 가야 돼요. 내가 여기서 요건을 4개를 썼으면 사실관계에서 요건 4개가 포섭되게 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관계 1번 요건 갖췄다. 이런 사실관계 따져보니까 2번 요건 갖췄다. 이런 사실관계 따져보니까 3번 요건은 탈락이네. 그러니까 위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말을 만들어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답안 쓰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점수가 나옵니다.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는 쟁점도 자료를 찾고 학판검도 대충 좀 부족하긴 썼고 결론도 맞췄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0점 만점에 분명히 얘도 쓰고 판례까지 제대로 쓰고 답안도 대충 결론도 기다려 썼는데 10점 만점에 한 4점 5점밖에 안 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많이 빠지면 여기가 많이 빠져요. 뭐 판례 멘트를 하나 빼먹어가지고 5점이 날아가 이런 건 없습니다. 판례를 뭐 하나 애매했어도 5점이 날아가는 경우는 없고 그런 경우는 한 점수가 절반이 날아가는 건 이쪽 파트를 아예 누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이 이거다 이렇게 오해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답안에 그러니까 책 같은 데서 이렇게 묶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하나로 쓰긴 하는데 얘랑 얘랑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구별되는 파트다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답안에 따라가 문제에 따라 가지고는 여기 분량이 1대1이나 1대2까지 가는 답안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여기 있는 말도 써야 되고 문제 있는 말도 써야 되죠. 여기다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분량이 적을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가 요건 같은 걸로 분석해서 나오는 쟁점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례 답안의 목차는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서 학판검을 엉뚱한 걸 쓰면 안 되죠? 포인트는 뭐야? 사실관계에서 쟁점을 제대로 추려내는 거예요.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가 문제되는 건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요건 검토가 문제되는 건지 일단 제대로 뽑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머릿속에서 외운 거 함정수사의 적법성 관련 쟁점, 현행범 체포 요건, 절차 이런 거 베껴 쓰고 이제 베껴 쓴 걸 사실관계 읽어보면서 포섭하는 작업을 해서 항상 마무리는 뭘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답안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서 분명히 위법수집 증거가 쟁점이에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에서 똑같은 하나의 증거에서 증거 능력 문제 물어보는 똑같은 문제에서 문제 설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설문이 있고 이러한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논해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압수 절차가 적법하냐라고 나오는 설문이면 결론이 뭐로 끝나야 돼요? 적법하다, 위법하다로 끝나야 돼요.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봤으면 있다, 없다로 끝나야 됩니다. 위에 법리가 똑같더라도. 근데 이것도 여기쯤 쓰다 보면 여러분 이제 정신을 놔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막 몰라가지고 쥐어서 짜고 막 헷갈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을 놔요. 기력이 쇠해가지고 마무리를 또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냐 없냐 물어봤는데 위법하다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결론 부분의 배점이 한 3점이 많이 들어가요. 한 줄이지만 결론에 한 3점 정도, 10점짜리로 하면 2점 정도. 생각보다 결론 부분 기냐 아니냐를 맞추는 거에 배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안 했으면 3점 만점에 아무리 내용이 맞았더라도 1점밖에 못 줘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걸 몰라서 못 쓰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다 써놓고 마무리 결론 이상하게 써가지고 막 1점 나라고 뭐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마무리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례에서의 답안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이건 모든 법학 공통입니다. 뭐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이든 객관식 시험 보는 형법 같은 뭐 형법이니 객관식 시험 보는 걸 좀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 법학을 준비하는 거랑 사례에서 준비하는 거랑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고 책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뭐야? 다 이쪽이 이쪽.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사례 시험이라는 걸 왜 봐요? 객관식 시험으로 안 보고 단문 시험으로 안 보고 여기를 추가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력이 여기 나옵니다. 만약에 그냥 이것만 쓰는 것만 평가할 것 같으면 사례 시험이라는 유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단문 시험만 보면 돼요. 단문은 그냥 외워서 쓰는 거 잘 물어볼 수 있죠. 더 자세하게 쓰잖아요, 단문은. 그쵸? 단문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되는 판례나 학판것만 쓰는 게 아니라 막 의 법적 성질부터 해가지고 그냥 논리를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 쓰는 걸 측정하려면 그냥 단문 시험만 보면 되지. 굳이 귀찮게 이렇게 사례까지 따로 유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례 유형을 따로 본다라는 건 이런 걸 풀어내고 구성을 하는 능력을 따로 측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문하고 사례를 좀 따로따로 끊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유형이 아예 다르고 그 답안 구성이나 어떤 논리력이나 푸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런 거 좀 미리 잡고 가보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사례 답안은 단문 쓰듯이 안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지금 답안 피드백을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로 가면 답안 이제 써보잖아요. 그럼 제가 첨삭 같은 거 해보면 단문 쓰듯이 사례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함정수사가 단문에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문에서 함정수사가 나왔을 때랑 사례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같은 게 나왔을 때랑 답안 쓰는 내용이 형식이 아예 달라야 됩니다. 딱 학판검으로 쓸 거는 학판검으로 깔끔하게 다 끝내버려야 돼요. 단문으로 쓰는 건 단문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위수증 같은 거나 이런 거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위수증 같은 게 나왔을 때 단문용 딱 위수증 쓰는 거랑 사례용으로 위수증 쓰는 거랑 그것도 사례도 짧게 쓰는 거랑 길게 쓰는 거랑 해가지고 따로 외워두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수업하면서 그런 것도 좀 얘기할 겁니다. 바로 나와요, 오늘은. 자, 그래서 사례 답안은 이렇게 쓴다요.